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워렌 버핏? 찰리 먼거? 피터 린치? 아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 대부분 지난 몇십 년간의 성과를 보면 아마 워렌 버핏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워렌 버핏이 과연 정말 세계 최고의 투자자일까?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이 질문에 의구심을 던집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버핏은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큰 돈을 가진 투자자이지만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요. 모건 하우절이 생각하기에 버핏이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비밀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워렌 버핏을 들어보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다 워렌 버핏을 보고 배우면서 시작하는데 정말 그가 역대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타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아마 이 책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직접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저도 어느 날 이 우연히 서점에서 살 책들을 고르다가 이 경제 경영 섹션에서 이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책에 대한 많은 추천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그래 뭐 얼마나 대단한지 좀만 읽어보자 하면서 이 책을 꺼내서 책장을 펼쳤습니다. 와, 근데 정말 저도 모르게 푹 빠져들었어요. 몇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서 책장을 계속 넘겼던 것 같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하고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을 며칠 만에 정말 호로록 전부 다 읽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출판사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책을 소개시켜달라는 제의가 왔을 때 이건 정말 개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난 마음에 덥석 제의를 받아들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일단 여러분을 당장 부자로 만들어주는 매매 기술이라던가 좋은 종목을 찾는 법 이런 거를 알려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성공적으로 롱런하게 만들어줄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셋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뭔가 금융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심리학과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의 렌즈로 보게 되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광고 제의를 받고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아마 제의를 안 받았어도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책입니다. 그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던 부분과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시켜볼 만한 교훈들을 쫙 정리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서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싶을 때 유튜브에서 돌아와서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의 챕터는 챕터 4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이 챕터인데요. 제가 인트로에서 이 책의 저자 모건 하우절이 워렌 버핏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 저자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답이 이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이 말하기를 버핏이 지금의 막대한 부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훌륭한 투자자여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훌륭한 투자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복리의 마법을 다룬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버핏의 부의 99%는 버핏의 50세 이후부터 축적된 금액입니다. 책에 나온 대로라면 집필 당시 버핏의 순 자산이 845억 달러였는데 이 중 842억 달러가 버핏의 50번째 생일 이후에 쌓였고 815억 달러는 버핏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0대 중반 이후부터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버핏이 부자로서 유명해진 거는 다 나이 먹고 나서부터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무서움이죠. 버핏 투자의 최대 강점은 뭐 훌륭한 기업을 찾는다거나 단타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오랜 기간 꾸준히 멈추지 않고 해왔다는 거죠. 실제로 저자가 말하기를 물론 버핏이 연 22%라는 높은 수익률을 거두긴 했지만 그가 60세쯤 됐을 때 그냥 은퇴를 해버리고 남은 인생 골프만 치면서 살았다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워렌 버핏을 몰랐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버핏의 순 자산은 1190만 달러 실제 현재 순 자산의 0.1%보다 작은 금액이었을 거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버핏이 이제 나 열심히 살았어. 남은 인생은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살래. 이러면서 투자를 그만뒀으면 아마 우리는 버핏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버핏은 멈추지 않았죠. 11살 잼민이 시절부터 지금 93세의 나이까지 투자를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었습니다. 이 80년 동안의 복리가 그를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 한 명으로 만든 거죠. 이 책의 저자도 그래서 사실 버핏이 가장 위대한 투자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적어도 연간 수익률을 평균으로 봤을 땐 말이죠. 이 저자는 헤지펀드 리네상스 테크놀로지의
투자 짐 사이먼스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분은 1988년 이후 연수익률이 무려 66%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만 따졌을 때 거의 버핏의 3배였던 거죠. 근데 집필 당시 이분의 순 자산은 210억 달러입니다. 많은 돈이긴 한데 버핏의 845억 달러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자가 말하기를 이분은 50살이 돼서야 투자 성과가 눈에 띄기 시작했고 그가 돈을 불릴 수 있었던 세월은 버핏의 절반도 안 됐다고 해요. 만약 이분이 연 66% 수익률로 버핏처럼 70년간 계속 투자를 했다면 그의 재산은 얼마가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6,390경 781조 7,807억 4,816만 달러예요. 이거 저도 말하면서 참 힘드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물론 70년 동안 이렇게 연수익률 66%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짐 사이먼스라는 사람이 워렌 버핏보다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지 못한 건 결국 투자 기간이 더 짧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챕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뭐냐?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버핏의 최대 투자 비결은 시간이었다. 결국 투자에서 최고의 필승 전략은 복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챕터는 챕터 6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인데요. 우리 통계학 시간에 보면 이런 그래프 많이 보시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분포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 대부분의 경우 이 가운데 평균값으로 결과가 나타나죠. 근데 가끔 이 얇은 꼬리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확률도 확률이니까요. 저자는 이 작은 확률의 꼬리 사건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대부분의 혁신과 발전을 이뤄내고 이 작은 꼬리 사건들의 막대한 여파가 나머지 평균값의 결과들을 다 상쇄시켜 준다고 해요. 이 책에서 든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아마존인데요. 지금에서야 아마존이 시가총액이 거의 2조 원이 되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 아마존의 성공 스토리에는 정말 수많은 실패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긴 핸드폰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아마존에서 만들었던 스마트폰입니다. 네, 처음 보시죠? 왜 그러냐면 이게 폭망했어요. 근데 아마존이 망한 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베이를 따라해서 경매 사이트도 만들었고 아마존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여행사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 다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다 망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현재 아마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정말 소수의 성공, 아마존 프라임과 아마존 웹 서비스 덕분입니다. 다른 사업이 다 망해도 아마존은 이 100개가 넘는 제품이나 사업들을 시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프라임과 웹 서비스가 대박을 친 겁니다. 이 꼬리 사건이 지금의 아마존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기를 투자에서 성공을 만드는 것도 이 꼬리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기를 제일 중요한 것은 남들이 모두 미쳐가는 몇 안 되는 날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냐인데요.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생각을 해보면 다들 경기가 박살이 나고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경기 침체를 겁내지 않고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를 했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내린 투자 결정이 여러분의 꼬리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쉽지 내 계좌가 30%씩 녹아내리는데 어떻게 평온하게 더 투자를 합니까? 근데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는 투자자로서 매번 맞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모건 하우절이 말하기를 셰프나 비행기 조종사 같은 직업들은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직업들입니다. 매번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이 사고가 나지 않게 매번 안전하게 조종을 해야 해요. 근데 투자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생에서 몇 번만 결정을 잘 내리면 투자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버핏이 80년 넘게 투자를 해왔다고 했죠. 이 80년 동안 버핏이 투자한 주식이 얼마나 될까요? 네, 엄청 많겠죠. 아마 몇백 개가 넘을 겁니다. 근데 버핏이 말하기를 자신이 400개에서 500개의 주식을 보유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부를 벌어준 곳은 딱 10개였다고 해요. 이에 덧붙여서 찰리 먼거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투자 사례 몇몇을 제외하면 장기 실적은 거의 평균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개만 제외하면 버핏도 딱히 위대한 투자자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10개의 꼬리 사건, 훌륭한 결정들이 지금의 버핏과 버크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번 맞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일정한 투자 철학으로 꾸준히 투자 결정들을 쌓아 나간다면 언젠가는 이 꼬리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와서 투자로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챕터는 챕터 11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좋을까인데요. 이 챕터의 핵심은 누구나 이성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투자 전략을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이 전략이 내가 감정적으로 감당이 돼야 한다. 이건데요. 우리는 어쨌든 로봇이 아닙니다. 이 투자를 할 때 결국 사람이라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근데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수익률이 높고 이 매력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예시를 든 게 2배 레버리지를 써서 장기적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2008년 예일대학교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2배 레버리지를 써서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 이 젊을 때 쫄딱 망하더라도 그 전략을 계속 믿고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수학적으로는 정확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투자 전략을 견딜 수 있을까요? 2배 레버리지면 50% 하락만 있어도 계좌가 빵원이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도 이 전략을 믿고 다시 2배 레버리지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선택하실 때 계산으로 봤을 때 완벽해 보이는 이상적인 전략에 쉽게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이 전략대로 꾸준히 이행할 수 있는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와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걸 꼭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추천하는 게 꼭 제일 효율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나 투자처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좋아하지 않는 유망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갑자기 그 종목이 떨어져서 돈을 잃기 시작한다면 내가 원래 관심도 없던 회사인데다가 돈까지 잃어버리면 정말 2배로 고통스럽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어떨까요? 수익률이 안 좋을 때도 내가 믿고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그래도 좀 견딜만 할 겁니다. 그럼 그 투자 전략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지킬 가능성이 높고 이게 오히려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해서 대박을 쳤다더라, 이걸 듣고 높은 수익률에 현혹돼서 정말 무지성으로 남들의 투자 전략을 따라하기보다는 이렇게 내 스타일에 맞는 내가 몇십 년간 유지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찾아 나가서 신념 있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롱런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챕터 12에 나오는데요. 앞서 꼬리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죠. 우리가 뭐 2008년 부동산 버블이나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우리가 예상 못하는 꼬리 사건들로 역사가 뒤바뀌어요. 이 책에 나온 꼬리 사건의 예시들에는 어떤 게 있냐? 히틀러의 당선, 9.11 테러,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설립, 뭐 맨하튼 프로젝트. 이 꼬리 사건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세상은 180도 달랐을 겁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이게 일어날지 누가 예측을 했을까요? 이런 사건들은 항상 우리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이 책에서 말하기를 미국의 대표 500개 기업 지수 S&P 500에는 1976년까지 금융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는 이 지수에 기술주가 아예 없었지만 지금은 지수의 5분의 1이 기술주라는 거죠. 그리고 몇십 년 사이에 회계규칙, 공시제도, 시장 유동성 등 정말 많은 요소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역사적 수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가치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벤 그레임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도 유명한데 이분이 쓴 현명한 투자자는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필독서로 유명한데요. 정말 좋은 도서긴 하지만 여기서 나온 투자 전략들이 현대에 먹힐까요? 이 책에 나온 기준 중에서 PBR이 1.5배 이상 거래되는 주식은 피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 살 수 있는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레임은 이렇게 자신의 방식이 10년, 20년 지나면 안 먹힐 수 있다는 걸 알고 실제로도 살아생전에 몇 번씩 이 책에 개정판을 냈습니다. 근데 이분은 197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까지 거의 50년 동안 개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나온 투자 전략을 고지고대로 들고 내 투자에 똑같이 적용한다? 이건 좀 아니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책에는 바뀌는 시대에도 불변하는 진리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나온 모든 전략들이 지금도 유효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서 역사를 공부할 수는 있지만 이 역사에 의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인 지표나 정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 몇십 년 동안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났던 일이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조심스럽게 투자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안전마진입니다. 챕터 13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정말 투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블랙잭이라는 카드 게임을 아시나요? 이게 카지노에서 유명한 테이블 게임 중 하나인데 이 블랙잭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 카운팅인데요. 딜러가 매번 딜링해주는 카드를 기억을 해서 나머지 덱에 어떤 카드들이 남아있을지 계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카드가 많을수록 높은 돈을 배팅하고 적을수록 낮은 돈을 배팅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 전략이 과연 필승 전략일까요? 물론 나에게 확률을 유리하게 해주긴 하지만 이게 내가 돈을 잃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 90%의 확률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올인을 해도 10%의 확률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낮은 확률이지만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들의 특징은 내가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온다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에 벌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있는데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전투였다고 해요. 근데 이 전투에서 독일군이 100대가 넘는 탱크 부대를 대령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 대부분의 탱크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탱크가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G인데요. 네, 이 G들이 탱크 안에 집을 짓고 이 전기선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에서 정말 하찮은 G들 때문에 이 독일군은 망한 거예요. 근데 이 G들이 탱크를 고장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리스크는 항상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바로 안전마진이죠. 워렌 버핏은 이 안전마진을 철저히 지키는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그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떤 시기에도 정말 충분한 현금 보유량을 갖고 있어요. 버핏은 이 이유를 우리가 설령 더 이윤을 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단 하루라도 밤잠을 설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 수는 있어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에 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이 오지 않는 안전마진이 버핏에게는 충분한 현금 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마진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투자에서 멘탈을 지켜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이 안전마진을 갖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식을 살 때 조금 싼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산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손실률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안전마진이 필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챕터는 바로 챕터 16,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입니다. 이 챕터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챕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각자 천차만별의 투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는 오늘 사고 내일 팔아서 수익을 얻고 싶어 하고, 누구는 1년 안에, 다른 누구는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너무 다른 목표에 투자자들이 섞여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인데,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투자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움직임에 흔들립니다. 2002년 닷컴 버블이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분명 제대로 된 비즈니스가 없는 회사인데 인터넷 닷컴만 붙었다 하면 PER이 100배는 넘게 뛰어서 주가가 미친듯이 오르는 시대였는데요. 아니, PER이 100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가격은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단타로 이득을 보려는 트레이더들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100에 사도 내일 105, 110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샀던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0년, 20년 보고 가는 건데 이 비싼 가격에 샀다가 10년 동안 원금 회수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장기 투자와 트레이더의 투자 목표는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장기 투자자였던 투자자들이 이 단타의 파도에 합류하면 그때 버블이 생기는 겁니다. 시장에 있었던 단타와 장기 투자 사이의 균형이 이 단타 쪽으로 쏠리면서 버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버블은 그 자산 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의 균형이 단타 쪽으로 쏠리는 것, 즉 평균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타에서는 장기 투자의 규칙들이 무의미해져요. 뭐 펀더멘털에 의한 밸류에이션 그딴 거 없습니다. 우리 뭐 도지코인이나 게임스탑 사태에서 정말 실제 내재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미친듯이 오르는 걸 봤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면 트레이더들의 움직임에 전혀 요동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나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의 뉴스를 접할 때 이게 내가 참가하고 있는 게임에 관련이 있는 뉴스인가? 아니면 딱히 상관이 없는 뉴스인가? 이걸 걸러서 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시장의 움직임에 나도 흔들려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투자 게임이 뭔지 정확히 정의하고 그 게임에 맞춰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모건 하우절의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투자 철학들을 엑기스만 담아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투자의 필승 전략은 시간이다. 투자에서는 몇 번만 잘 맞추면 성공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좋아하는 투자 전략을 선택해라. 과거에만 의존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마라. 항상 안전마진을 가져라.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결정에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봐도 이 책은 정말 명서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지금 처음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조금 투자를 하신 분들, 그냥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책을 다시 읽어보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 책은 오래오래 몇 번씩 보면서 이 핵심 철학을 가슴에 새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책을 아직 안 보셨나요? 네, 저는 무조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인드셋이 제대로 안 잡히면 우리가 아무리 투자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2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 저는 이거는 무조건 이득일 수밖에 없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2만 원의 투자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놓치는 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책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며칠 만에 그냥 술술 다 읽었어요. 그래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 번씩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신다면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